앞서 세 분의 발제자들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토론을 할 텐데요. 우선 토론자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신 정을경 책임연구원님 소개드립니다. 다음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오대록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로 계신 조효경 교수님이십니다. 네. 종합토론 시간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입니다만은 방청석 플로어에 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따가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방청석에서도 혹시 뭐 좀 이야기하실 분이 계시면 받는 것으로 하고, 우선 토론자 한 분당 약 한 10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발제하신 분들이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또 소견을 좀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정을경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정을경입니다. 토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과 천도교 민족 독립운동에서 우당 권동진이라는 인물은 주목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권동진의 연구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권동진의 생애와 민족운동이라는 주제가 연구된 이후에 3.1운동의 민족 대표로서 권동진의 활동과 정세인식, 역할이 부각이 됐고, 최근 이용찬 선생님이 집필하신 저서로 권동진과 관련된 연구가 총체적으로 종합이 되었습니다. 권동진이라는 인물의 생애와 민족 독립운동은 한말 격동기의 군인 생활, 일본 망명과 손병희와의 만남, 기국과 계몽운동, 3.1운동 참여, 민족통일전선운동, 노년의 건국운동 정도의 범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사, 특히 독립운동을 전공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당시의 인물을 주제로 잡고 인물의 사상과 활동을 깨어내는 작업입니다. 인물의 사상과 활동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한 가지 상황이나 활동을 통해서 사상을 연결하는 것이 무모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은 인물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문은 한 인물의 사상을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치밀하게 분석을 했고, 그 사상이 인물의 활동이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꿰매는 작업을 성실하게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인물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나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점 등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권동진은 을미사변의 원인과 경과를 지켜보면서 한쪽에 휩쓸리지 않고 이리저리 구경을 따라다니는 형편이었다. 또한 1887년에는 웅천영감에 임명되었지만 신병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또한 함안군수로 있으면서 실정을 이유로 의군부에 체포되기도 하였다는 서술이 확인이 됩니다. 권동진의 전반기 삶의 행적에 대해 적극적인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광군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권동진은 을미사변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민왕후의 사례가 아닌 패비만이 목적이었다면 일본의 음모에 연루되었다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또한 웅천 현감에 임명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은 이유가 과연 품기가 낮아진 것에 대한 반감이었을까?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함안군수로 의군부에 체포된 사건을 통해 권동진의 심경 변화나 시국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지 않았을까 등등, 권동진의 인생에서 이렇듯 굵직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권동진은 분명 갖고 있는 사상이나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거문도 첨사로 재직하면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했던 점은 권동진이 동학과 연관성을 갖는 천도교라는 종교를 선택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일본에 있던 손병희가 권동진을 비롯해서 오세창, 박용일 등과 교류하고자 했던 의도와 연관성을 갖고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일본으로 망명한 권동진의 활동은 일본 육군 관련 연구와 사무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일본에서도 친일본적인 개혁을 지향했던 김옥근 등과 교류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한 이후 권동진의 사상에 대한 변화나 망명 이전의 활동과의 차이점을 통한 친밀한 인식과 사상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입체적인 권동진의 생애와 사상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도교 주요 지도자들은 천도교 이전에 동학을 믿는 교인이었거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는 등 동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인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권동진은 동학과의 연관성 없이 천도교의 주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권동진의 천도교로의 입교가 손병이라는 인물에 대한 존경심 이외에도 적극적인 해석과 분석을 통한 연결고리를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권동진이라는 인물은 생각보다 그의 사상을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회고록을 비롯해서 신문조서, 잡지 등의 기고한 글 등을 통해 시기별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발표자는 권동진은 인류주의를 이상적인 주의로 판단을 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형의 진리인 종교를 선택했고 유형의 진리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판단했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권동진이 참여한 신간회나 통일전서 운동이 설명이 됩니다. 즉 인물의 사상은 활동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권동진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천도교 구파의 지도자들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30년대 철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박인호를 포함한 구파 지도자들과 권동진은 같은 사상을 통해 같은 활동과 이념으로 표출하였는지에 대한 숙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권동진이 사망한 곳인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은 박래원을 비롯해서 박래웅 등의 천도교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자주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권동진의 30년대의 민족운동의 갈래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용창 실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대한 어떤 활동과 사상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추가적인 연구들 또 확인해야 될 과제들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하셨었던 우리 이용창 실장님께서 바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정을견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인호 선생님 직접 지금 자세 교주로 인정이 되고 있죠. 100% 인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천도교 신구파가 분규하고 합동하고 재분열하는 그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추남 박인호 선생에 대한 예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있었지만 그 종교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도교의 내부 분규 또 식민지 조선의 이념과 사상을 둘러싼 아주 매우 복잡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특히 박인호 선생은 동학농민전쟁 전부터 손병희 선생을 측근해서 계속 모셨고 일본 망명에서 돌아올 때도 같이 동행을 하셨고 천도교가 시천교 일진회와 대립을 할 때도 꿋꿋하게 끝까지 천도교 손병희 의암을 보좌하면서 지켜냈던 인물이죠. 그런 인물을 또 연구하셨고요. 그래서 천도교나 이런 그를 둘러싼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토론문에서 하셨던 말씀은 구구절절히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벌써 3년 전에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권동진 선생의 전반적인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또 시간적인 또 제한도 있었고 해서 1차적으로 그곳에 이제 목표를 두었고요. 워낙 또 권동진 선생이 남기신 회고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세월이 갔고 또 당시에 기억하는 장소라든가 공간, 시간이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직이나 이런 경우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제가 겪기도 했는데 어쨌든 당시까지는 그런 걸 정리하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지금 토론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아직 해결을 하지는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장 116페이지에서 을미사비화원에 관련해서는 제가 책에도 물음표를 했습니다. 아직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연구된 것은 아니고요. 을미사변을 둘러싸고 일본의 이른바 이제 민비시해 사건을 동조했던 세력들과 안 했던 세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권동진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본 측의 세력과는 다르게 일단은 그 무관 출신들이 사관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있었다. 그 중에 형 권영진은 적극 가담자고 또 권동진을 비롯한 이 세력들은 대원군 원래는 두 부류가 조선 쪽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원군을 도와서 민비를 물러나게 하고 이후에 고종에게 사약을 내려서 민비 척족 세력의 정치를 종결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맥락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선 내 두 부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학계에서 진전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가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무관에서 문관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 개인이 아니라 권동진 선생이나 그런 무관 출신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치욕적인 것일 수도 있죠. 다만 이게 반감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심내를 드러내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연세를 드셔서 이렇게 직선적인 성격이 아니라 원래부터 또 무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속내를 드러내면 뭐 왕이 임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신병을 이유로 이제 꾸물꾸물 된 거죠. 그런 속내에 대한 부분을 한동안 계속 고종을 호위하던 무관이었기 때문에 고종이 모를 리가 또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 웅천 현감 또 군수 현감보다는 군수가 좀 위죠. 그런 달래려는 거 또 불러들였다가 또 저 한경도까지 보내고 다시 또 불렀다가 저 밑에 전라도로 보내고 저 밑으로 보내고 전라도 쪽으로 보내고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고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용병술이나 이렇게 사람을 쓰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권동진 선생이 특히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그런 정세, 을미사변 때까지는 아직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고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그런 개혁, 또 외세 개입, 또 조선 내의 그런 척족 세력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에 대한 서서히 그런 깼던 것 같고요. 일본의 망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세력들이 이제 모여 있지만 망명객 국사범들이 그 대부분이 손병이나 동학을 진압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사범 역적이 돼서 이제 일본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럼 그 현세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후에 대한제국 또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뭐 망명객들은 뭐 천도교가 동학이 워낙 세력이 컸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고 일본을 내 힘을 얻어서 대대적인 변혁, 개혁 또 손병희는 천도교를 국교로 삼고자 하는 거대한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점 서로 통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은 권동진 선생이 제일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창, 오세창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종린 선생 이런 분들인데, 어쨌든 뭐 친일이나 독립운동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근대사를 움직였던 걸출한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세창 선생도 그 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워낙 글씨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사상적이고 또 시간적, 공간적인 이런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제가 앞으로 분석할 기회를 갖게 돼서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뭐 따로 뭐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는 입장에서. 다음은 그 오대록 책임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게 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오대록입니다. 먼저 소중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충북항연구소와 괴산문화원 그리고 괴산 향토사연구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한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독립운동가 권동진 선생의 3.1운동 준비 및 초기 단계에서의 역할, 나아가 현실인식과 독립사상을 규명한 논문입니다. 발표자께서 머릿말에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권동진 선생에 대한 연구는 그 활동과 업적에 비해서 매우 소략한 형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권동진 선생이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 나아가 현실인식과 운동노선, 사상에 대한 분석 등이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명쾌하게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3.1운동 초기 단계에서의 권동진의 역할에 주목하셨습니다. 1차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3.1운동 초기 기획 단계에서 제안, 계획, 그리고 실행을 주도한 3파역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신문 조서 및 원자료를 기반으로 당시 권동진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인식과 사상 등을 분석해내셨으며 그 한계성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해석하는 방향과 입장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조선군 사령관 우츠노미야 타로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정리 분석하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 글이 가지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의 논지와 서술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의문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권동진 선생은 전통적인 사상을 고수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902년 이후 과거의 행적과 거리가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권동진 선생이 국내로 돌아온 이후 전개한 정치활동 및 종교활동 이외에 민족의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생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독립운동이 투시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되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밀결사 민족문화 수호운동본부의 조직과 참여 또는 대한협회 참여를 그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조금 질문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자께서는 3.1운동 초기 기획 단계에서 천도교의 참여와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을 권동진 선생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를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권동진과 선병회와의 관계, 특히 천도교 내 권동진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오세창과 최린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한데 우츠노미와는 이제 그 천도교를 그 일기에 보면 아곤 혹은 이제 우리 쪽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그 일기에 썼는데요.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권동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보자고 하면 이 권동진 선생을 포함한 교단, 천도교죠. 교단 주요 인사들을 포섭이 가능한 대상으로 지칭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오대록 연구위원께서는 그 토론문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정도에 대한 좀 의견을 추가로 좀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제를 하신 우리 박걸순 교수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대록 박사님 고맙습니다. 토론문으로 정리해서 질의하신 건 4가지인데 또 말씀해 주신 거는 3번째 거를 빼고 3가지로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토론을 덜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권동진 선생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시게 된 구체적인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권동진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것은 일본의 망명에 있던 중에 손병희하고의 만남이었고,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의
접하면서 그 인생이 크게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동학에 참여했냐? 나중에 동학이 천도교가 되죠. 왜 동학에 참여했느냐라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유학이 있었지만 그거는 별로 이렇게 믿고 싶은 게 아니고 동학은 인내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리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901년의 이야기입니다. 1901년에 손병희를 만났고 동학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는 나라가 망하기 전이니까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마 이 무렵부터 민족모순에 자각을 하게 됐고 큰 틀에서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좀 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6년에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을사늑약에 의해서 주권을 완전히 강탈당하고 사실상 일제의 반식민지로 전락해 있던 그러한 상황에 천도교의 교단에 이제 몸을 담으면서 천도교 주요 직책을 이제 수행을 해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천도교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기울어가는 국권을 되일으켜 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종일이 중심이 돼서 1912년도에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라는 거를 비밀결사를 만들고 여기에 권동진이 제1분과 위원장을 맡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도교에서 곧바로 또 하나의 비밀결사인 천도구국단이라는 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문제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은 손병희와의 만남, 동학의 입교, 그리고 귀국 후에 기울어가는 국권을 보면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 교단 조직을 독립운동의 중요한 동인으로 이렇게 여겼다. 그러나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다라고 특정하는 것은 뭐 좀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동진이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획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주도자들과의 어떤 그 관계가 좀 더 명확히 설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물론 이제 맞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종일 일기가 남아 있는데 이종일이라는 분도 이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서 독립선언서를 인수했던 보성사 사장으로 있었던 분이죠. 그분의 일기에 보면 3.1운동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또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기 일기에. 그래서 누가 주도자냐라고 하는 것을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권동진 선생이 오사카 마이니치에 실려있는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오세창과 최린을 설득을 해서 3명의 동지가 결성이 됐고 그들이 손병희를 찾아가가지고 손병희를 설득해서 손병희의 또 동의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권동진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권동진의 신문서뿐만 아니라 신문이라는 거는 일제 판검사에게 취조받는 건데 자기 형량을 좀 낮추려면 내가 안 했다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권동진 선생은 다 자기가 주도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하고 손병희나 함께 주도했던 오세창이나 최린이나 최남선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문 조서를 보더라도 권동진이 3.1운동 초기 단계의 주역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대로 인정해도 크게 그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쭈노미야 따로 일기에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라는 그 우쭈노미야의 그 일기가 있어요. 이게 권동진만 이야기하는 거냐? 그건 물론 아니죠. 그 이전에도 권동진을 만나갖고 천도교 문제를 여러 차례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로는 여기서 내 편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천도교라고 하는 종단을 자기가 조선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최고 치안 책임자로서 식민 통치의 동반 파트너로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그 우쭈노미야 따로가 천도교를 우군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거에는 예를 들면 손병희가 러일 전쟁 때 천도교 자금을 가지고 일제를 지원했다던가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종교가 먼저냐 민족이 먼저냐라는 이러한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그 2월 27일의 만남에 대해서 떠보려고 하거나 속이려고 했다. 또는 손병희하고 미리 다 협의돼 가지고 독립선언 이후에 천도교의 자리를 보장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굉장히 무리한 논리입니다. 아니 뭐 속이려고 하면은 안 만나는 게 최상이죠. 이틀 전에 밤에 찾아가 가지고 국장날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가까운 친구로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그런 점. 우쭈노미야 따로도 일기에서 권동진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아시아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인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한테 권동진이 뒤통수 친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는 싫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귀뜸을 해주는 그것이 결코 3.1운동의 어떤 밀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2월 27일의 만남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 편으로 인식한 거는 권동진 개인이 아니라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천도교 종단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북대학교의 조혁연 교수님께서 우리 김건수 고문님께서 발표해 주신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충북대학교에서 온 조혁연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흔히 말해서 역사 연구의 쟁탈전이 전국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연구성을 가지고 거기서 지역의 그 부가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 영토, 달리 얘기하면 관광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때 가장 좋은 게 역사적 연구성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표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권동진 선생이 출생지가 서울이다, 포천이다, 괴산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괴산으로 확정시킨 분이 보니까 김근수 고문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는 독립기념관에 편지까지 자필로다가 그 옛날에 써갖고 그래서 드디어 이런 답장도 받아내셨고 또 최근에는 임야대장을 통해서 권동진 선생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갖다가 확인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이제 아까 고모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속에서 산수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모님도 8번 올라가셨다고 그랬나요? 예. 그러고 나서 드디어 깨달은 바가 있어갖고 산수의 위치를 갖다가 GPS를 갖다 정확히 지금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다음 분들은 그렇게 고생을 안 하셔도 묘소의 위치를 갖다가 정확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문이고 연세도 있으신데 GPS 개념까지 갖고 정확히 후배들을 위해서 찍어 놓으셨어요. 아무튼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그냥 저도 토론문을 갖다가 그 121쪽부터는 인용문도 나오고 그래서 읽는 걸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 발제 제목이 충북 괴산 출생 권동진의 친필 시문과 유어지에서 언급한 권동진 선생의 친필 시문에 관한 것인 큰 덩어리 하나로 나오는데요. 그 고문께서는 권동진 선생이 생전에 쓴 친필 그림 7장을 갖다가 이번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친필을 다룬 이유와 배경이 전혀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짐작컨대 권동진 선생의 붓글씨를 매우 잘 썼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글씨체가 보니까는 행서체예요. 그래서 언뜻 봐도 잘 쓴 글씨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약간은 조맹부체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 후기의 이광사 선생이 이 행서체를 잘 쓰셨어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풍겼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궁금했던 것은, 권동진 선생은 그 흔히 말해서 무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본인 또한 그 군인으로서 사회의 첫 발을 갖다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반이 아니고 무반인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 붓글씨를 익혔는가가 굉장히 이제 궁금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권동진 선생의 상경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약간은 견해가 약간 아직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보면요, 1929년 1월 13일자에 보면은 나의 추억이라고 해서 권동진 선생이 본인 기명으로 스스로 본인 이름으로 칼럼을 갖다가 쓰는데, 칼럼 제목이 21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1881년에 상경가서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갖다가 보면요, 나는 본시 충남 괴사리 한 무가에서 출생하여 19살 되던 때에 선친이 작고하시고 21살에 상경하여 10년과에서 대궁 등 군사교육에 관한 것을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구한 걸 갖다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신사년에는 일본 사람 육군 보병 중이 굴본예 조씨에 초빙하여 육군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생도를 모집할 때 당시 명문과 자제로 선정관 별군직들이 자녀질 90여 명만 입학시키는 차별적 규정에 우리는 한없는 불평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21살 때 상경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느닷없이 계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아마 약간 그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요, 21살 때에 상경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그 전에 이제 붓글씨를 배운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상경 전에 그 소년기 시절에 10대 후반 나이에 소수면 아성일이 안심마을이거나 부군의 서당 아니면 가학으로 서예를 갖다가 익혔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통 이제 가학하면은 주로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를 많이 가르쳐요. 그러면 요 부분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누구한테 붓글씨를 배웠겠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 친필 심을 갖다가 어렵게 발굴하셔서 옮겼는데, 그런 것까지 더 실었으면은 그래 완성도가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따가 발제자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 중에 이제 또 하나로 다른 것이 유허지에 관한 것인데요. 근데 이 유허지는 약간은 그 어색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유허지의 의미는 세월은 가도 그 자취가 남아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허의 개념은 생전에, 죽기 전에 그 살았던 곳에서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갖다가 유허지라고 하는데, 근데 권동진의 그 출생지는요, 현재 마을까지는 특정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집터는 역시 확인을 못한 상태죠. 그래서 그 유허지에는 생전의 자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묘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묘소는 흔히 말해서 사후 개념이죠. 그래서 이 경우 유허지라는 평을 갖다가 붙이는 것은 약간 어색한데, 그것 역시 발제자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 7쪽에서 이렇게 쓰셨는데, 우당 권동진은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마을 안심마을에서 태어나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평생을 조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우당 권동진은 벽초 홍명희보다 27살 많아 벽초는 우당 고향 선배로 모처럼 모시며 서로가 존경하고 격려하며 마을을 가까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당과 벽초의 집은 불과 10리 안팎의 지근거리에 접하고 있어 더욱 침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서술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글 내용만 보면요,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매우 친밀했던 관계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권동진 영결식 때 홍명희가 애도사를 갖다가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애도사를 했고 또 중앙 활동 무대가 겹친다는 건 말고 두 사람이 매우 친밀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요, 권동진은 앞서 얘기한 대로 21살, 이때가 1881년에 상경을 했고, 그런데 홍명희는요, 태어난 것이 그보다 7년 뒤에 1888년에 괴산읍 동부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고상 괴산에서 인간적을 정을 나눌 시기는 겹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두 사람이 나이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래서 동향이라는 그 정리보다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지향성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제 홍명희는 예, 월부를 하셨고, 권동진도 그 천독의 신파가 자치로로 경도되자 후반에 가서는 알다시피 그에 대응을 해서 사회주의 쪽하고 굉장히 그 접촉을 많이 합니다. 접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신간에 참여하고 그럴 때 주로 이제 그쪽 약간의 그 사회주의 계열을 갖다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두 사람의 그 두텀을 갖다가 하는데 그 일조를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역시 발제자의 견해를 갖다가 듣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생가토 확정에 관한 것인데요. 김 고문은 그 권동재 생가가 독립기념관 측이 주장했던 소수면 아성 1리 아재마을이 아니라 소수면 아성 1리 안심마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아성이라는 리명은요, 아재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옮겨서 나온 지명이 아성인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김고문은 그 첫째로 권동진의 묘소가 안심마을 뒤에 야산에 있다는 점을 제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권동진이 소유했던 1만 4천여 평의 임야가 그 묘소가 위치했던 아성리 산 36번지에 존재했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을 보면 대정 7년 1918년에 그 임야 조사령 때는 국유지였다가 소화 7년, 그러니까 1932년에 상경한 권동진이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 권동진이 1910년대 임야 조사령 때는 아마도 그 소유권 신고를 갖다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1932년 해당 임야의 권리를 갖다 다시 회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무튼요, 앞에 두 가지 논거는요, 권동진의 출생지가 괴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충분히 방증의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집터가 아닌 묘소와 임야는 방증은 될 수 있어도 아쉽게도 아직도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터를 갖다가 이제 못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김공께서 아까 발표하실 때 글을 보면요, 제적분학, 광무양환, 그다음에 지적 원도는 그 열람을 안 한 거로 나타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열람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열람을 안 해봤는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이제 제적부는요, 오늘 발표도 해주신 가령 이 제적부를 가지고 박걸준 선생님은요, 홍진이 한때 영동읍에 거주를 했었다, 이걸 갖고 제적부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홍진의 영국을 갖다가 영동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시켜줬어요. 이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우양안에서는요, 이상설이 만주로 망명하기 전에 재산 규모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답 규모가 얼마였다. 그래서 이것 역시 박건순 선생님이 확인을 해갖고 이 전답을 다 팔아갖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열람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권동진 그 생가태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개의 자료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데요.
2007년 이전에 호적을 처리한 죄적분은요, 1차로 그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통하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거는 그 생존자에게만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면사무소를 방문하면은 이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괴산군 광무양화는요 아직 있습니다. 예, 우리 충북에서 일부 시군은 없는데 괴산군 거는 있어요.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서울대 규장각에 이 광무양안이 있는데 지금 서울대 규장각에서 그 한국학연구원에서 지금 전산 이 자료를 교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접속을 하면요 자료를 해체 중이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아직 고개 일종의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 괴산군 광무양안은 1900년에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그 지명을 갖다가 현재 지명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당시 지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수면이 없었고요. 이때는 이도면 또는 북하면 둘 중에 하나가 야성리가 속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광무양안을 갖다가 이제 다시 복원이 되면은 이걸 갖다 한번 꼭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산 시스템이 지금은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적 원도인데요. 그 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작성된 지적 원도를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적도면은 단순히 그 측량 기록으로만 지금은 그런데 당시 그 지적 원도를 보면요 옆에 그 부동산 땅에 대한 소유권자의 이름을 갖다가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소유다. 그 지적 번호 집원 옆에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열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건수 고문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교수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교수님은 평소 언론계에 계실 때 충북의 역사와 문화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대기자라는 그 명예를 갖고서 했습니다. 근간에선 그 대학에서 교수로다가 지금 활동해 계시는데 제가 가끔 그 모르는 거 좀 부탁하면 꼭 보내주세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기회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을 드린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념으로 향토사를 연구하는 향토사 연구가로서 본고의 그 미비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 교수님께서 토론하신 주요 내용을 부분별로 그 순서대로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권동진 선생의 친필 시문에 관한 것입니다. 권동진 선생의 그 생전에 남긴 유품은 거의 그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대로다가 권동진 선생이 장의를 마치고 선생의 삶을 기릴 소책자인 우원거울은 책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천도교 교칙에서 추진했던 실암거보 책자도 발간되지도 못했고 각종 자료도 지금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자 발견을 위해서 빌려주었던 각종 자료가 없어진 상태에서 친필 유서 등이 없어서 선생이 생전에 쓴 친필 서예 7장을 이번에 글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의 붓글씨는 수준급이었고 한학에도 조예가 깊을 것으로 사실입니다. 조 교수님 의견과 같이 상식적으로 선생이 상경전 계산 소년기 시절에 소수면 아성 1위 안신마을 인근의 서당이나 가학으로 서예를 익혔을 것이다 동의합니다. 다음 그 유어지란 표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교수님께서 의견대로다가 유어지의 사진적 의미는 세월은 가도 그 자체가 남아있는 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선생의 출생 유어지 집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본고에서 확정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추적 조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선상의 서거지, 묘지를 발견 확인하고 휴모 시설 등을 유어지로 표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우당 권동진 선생은 벽초 홍명보다 27살이 많아 벽초는 우당을 고향 선배로 부모처럼 모시며 서로가 존경하고 격려하며 마음을 가까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당과 벽초의 집은 불과 10리 안팎의 근거리에 접하고 있어 더욱 친밀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게 서술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본고에서 권동진과 홍명이가 함께 참여했던 신간의 민중대회 사건, 신간의 이후의 사회활동, 청년 정신과 미래를 향한 전진, 권동진 서거 연구실 때 홍명이 추도사, 권동진 산책자 우원고 간행위원회 홍명에 참여했던 등 이런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조 교수님 지적대로다가 동향의 정리와 사회주의에는 이념적 지향성이 더 강했을 것이다. 이런 데서 저도 함께 동의를 드립니다. 다음 생가터의 확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그 권동진 생가의 독립기념관 측이 주장했던 소수면 1, 2 아재말이 아니라 소수면 1이 안심말임을 주장하면서 두 가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권동진의 묘소가 안심마을 뒤의 야산에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고, 둘째로는 권동진이 소유했던 임야가 묘소가 위치했던 아성리 36번지에 존재했음을 제시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에 두 가지 논거는 권동진의 출생지가 계산이라는 점에 입증하는 데는 그 방증이 될 수 있으나 집터는 아쉽게도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며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적 조사할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제적부, 광무, 양안, 지적 온도 등을 연락치 못한 것으로 나타난 데는 답변입니다. 제적부는 제가 분명히 확인했고 수수면장한테 부탁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가서 뭐 떠들려면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면장 공용으로 해서 제적부를 발급받아서 선장이 사망지가 흔한들이 살았던 권영직이 살았던 이천시 장원님을 확인했고, 당시 행성 지명은 그 정조 13년 1739년에 발간된 호고충수의 아성리가 계산군 북상리 관할로 지속되어 있으며, 지적관계는 계산군 지적팀 서구에서 1910년도에 작성된 토지 임야대장 부대장을 전체를 열림해서 찾아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고에서 임야대장 중 아성리 구대장 전체를 열람해서 권동진 소의 임야를 발견했고, 수차에 걸친 현지 답사를 통해서 묘사를 찾았으나 집터를 찾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고 앞으로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이상 조 교수님에 대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당 권동진 선생님의 탄생 1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세 분의 발제자와 또 세 분의 지정토론, 그리고 플로어에 질문을 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미래는 문화 경쟁의 시대고 지역의 이런 역사 문화적인 주권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타 지역에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계신 우리 계산군의 주체들이 계산에 관련되어진 그런 역사 문화적인 사실들, 그리고 인물들, 컨텐츠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더 발굴을 해서 지역의 큰 자산으로, 또 미래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의 발전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의 발제자분들의 내용들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엮어서 괴산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괴산군의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당 권동진 선생님 탄생 1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